안녕하세요. 파스타 기반 MSA 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솔루션 아키텍트 김민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은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Q&A 채팅방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강의가 끝나서 이제 이 중에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차후에 정리해서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총 5가지 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소개라고 해서 MSA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MSA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의 허창현님께서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이제 어떻게 MSA를 개발할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한지수 솔루션 아키텍트 분께서 준비해 주신 SaaS 서비스 오픈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쉰 다음에 저희 인프라닉스의 반세윤 마스터님께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기반의 MSA 개발에 대해서 내용 소개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기봉 PM님께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MSA라는 것이 왜 등장했는지부터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MSA라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MSA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들께서 구축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MSA를 구성하기 위한 그 구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한 이 첫 번째 세션 내용은요, 약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MSA라는 게 완벽하게 정립된 그런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 따라서 각각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약간 좀 표준적인 것, 최대한 표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MSA 소개라고 해서 왜 등장하였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개발하시던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모놀리틱 방식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모놀리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큰 시스템을 개발하실 때 여러 가지의 요소들, 여러 서비스들을 하나의 서버에다가 넣어서 같이 배포하고 이제 하나의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DB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놀리틱 방식이다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모놀리틱 방식의 구조를 사용했던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어떤 개발을 하실 때, 처음에 시스템을 설계하실 때 그 설계에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용이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가 전통적으로 모놀리틱 구조의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모놀리틱 구조라는 게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시스템의 크기도 커지고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이제 갖는 한계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그 모놀리틱 아키텍처가 갖는 한계가 이제 아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5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놀리틱 아키텍처의 문제점, 바로 개발 유연성의 한계입니다. 기존 모놀리틱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소프트웨어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한 프로젝트에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조를 변경하실 때 뭔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뒤엎어야 된다라는 문제점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단의 모놀리틱과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놀리틱이 왼쪽에 있는 거대한 큰 컨테이너 박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를 개발을 하셨을 때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면은 이 박스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M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들이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자잘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별개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기능을 수정하실 때 어떤 특정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과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파란색이 이제 기획자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개발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능이 이제 좀 추가가 돼야 돼서 뭔가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Q&A를 한두 가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선 맨 처음에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획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뭔가 하나의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존 모놀리틱 환경에서의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여러 시스템과 어떤 유기적인 상황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테스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내용을 배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이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어떤 하나의 이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장애 격리에 어려움이 있다, 낮은 신뢰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초록색 박스가 기존의 모놀리틱 아키텍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박스가 MSA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S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비스가 이제 기능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각 기능들이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뭔가 큰 리스크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는 리소스 낭비인데요. 어떤 점에서 리소스 낭비냐? 사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요소들이 같이 빌드되어서 배포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능에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서비스가 배포된 전체 서버 자체 리소스를 증설을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덩달아 필요 없는 리소스까지 함께 늘려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MS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리소스를 스케일아웃 하던가 아니면 스케일업 하던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 낭비라는 문제에서 보다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포 롤백 시 발생하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모놀리틱 기반의 개발자고 이제 빨간색이 MSA 기반의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개발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이 차이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신규 기능이 추가된 다음에 배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제 모놀리틱 같은 경우에는 코드 자체를 전부 다 수정을 해서 재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포 코드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시 새로운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어서 재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롤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업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리스크와 시간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M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테스트 방식이 있는데요. 뭐 블루그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나리아 방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한 특정 기능에 대해서 재배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배포 시간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발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뭐 기존의 모놀리틱 환경 속에서도 MSA에서 말하는 그 장점들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왔다라고 해서 뭐 굳이 MSA를 꼭 써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께서 주로 말씀해 주시는 예시가 주로 이제 공유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뭐 OSGI나 얼랭 등을 통한 모듈 분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물론 공유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죠. 좋은 기술입니다. 다만 이 기술들이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선 공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기종성이 불완전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 개발해오던 어떤 플랫폼 혹은 언어가 있을 건데요. 이제 기존에 해오던 플랫폼이나 언어에 약간 종속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뭐 시스템 일부를 확장하거나 변경했을 때 이제 부분적으로 격리해서 배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격리에서도 한계점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OSG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만드실 때 이제 그 번들 해가지고 번들로 만들어서 이제 하실 텐데, 근데 이제 OSGI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언어 자체에서 지원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의 공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얼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얘도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 이기종성이나 시스템 확장에 있어서 앞에서 봤던 공유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한계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쭉 보니 결국 이렇게 크게 5가지 모놀리틱 구조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문제점은 결국 이 모놀리틱 구조가 여러 기능이 강하게 결합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느슨한 결합으로 바꾸는 MSA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MSA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정의를 한번 볼 텐데요. 뭐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MSA라는 게 어떤 건지 대충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되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막상 뭔가 정의를 내리자니 어려워서 저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얘기하기로 이제 MSA라는 것은 느슨한 결합으로 연결된 작고 단순하며 분리된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느슨한 결합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 간의 결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변경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MSA라는 구조를 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본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서비스를 비즈니스 경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눠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들은 REST API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뭔가 쇼핑몰이라는 간단한 서비스를 하나 예시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쇼핑몰 사이트를 기존 모놀리틱 방식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구성한 이 그림에는 쇼핑몰이 크게 상품, 그리고 상품 리뷰와 추천 이렇게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 기능이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서비스들은 내부적으로 강한 결합으로 연결된 상태로 하나의 배포 파일로서 서버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그림 위에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 박스 여러 개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스케일아웃이 돼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된 걸 보면은 이제 이 서비스들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로 조인돼서 동작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APM 솔루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는 어떻게 바꿔서 구성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뒤에 나올 내용들을 앞에서 잠깐 조금씩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우선 보면은 제가 원래는 이걸 PPT로 만들었었는데 처음에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로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인스턴스, 여기서 이 인스턴스라는 거는 VM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인스턴스들이 여러분들이 딱 고정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줄어났다가 동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같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가 통신을 해야 되는데 대체 누구랑 통신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하고자 하는 대상이 IP를 어떤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포트는 몇 번 포트가 열려 있고 이런 정보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적으로 생성되는 인스턴스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성 요소가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엣지 서버라고 있습니다. 이 엣지 서버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첫 번째 게이트웨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 구조를 은닉해주는, 그러니까 안 보이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서비스 간 통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약간 전력 차단기다 우리가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는 어떤 특정 부분에 장애가 나서 통신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과부하나 혹은 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전체 서비스에 영향이 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구성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config 서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인스턴스들이 뭔가 공통의 그 환경 변수 세팅이나 아니면은 뭐 파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장소를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MSA를 도입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MS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모놀리틱 구조가 갖는 한계를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술 이기종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존 모놀리틱 구조에서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언어와 기술을 그대로 따라서 이용해야 했던 반면 MSA에서는 이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혹은 효율적인 언어나 기술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어떤 기능은 자바 언어로, 그리고 어떤 기능은 뭐 고랭, 어떤 건 루비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딱 하나만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매핑을 시켜서 이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부분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사실 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는 MSA 구조에서는 그 서비스가 다 기능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능의 스케일아웃이 필요할 때 이제 부분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요청이 과도하게 몰려와도 우리가 보다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장애 격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서비스가 다 분리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능의 장애가 발생할 때 우리가 전체적인 모든 장애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적어도 해당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배포가 용이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특정 서비스만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작업을 하거나 업데이트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롤백하는 것도 좀 더 쉽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성과 최적화에 좀 더 쉽다, 용이하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 보면은 이제 왼쪽이 모놀리틱이고 오른쪽이 MSA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MSA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각 기능별,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은 고유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 변경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뭔가 기능을 개발할 때 여러분들께서 모놀리틱에 대비해서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장표에서부터는 실제 MSA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좀 아시기 위해서는 먼저 MSA의 아키텍처를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 MSA에 정확히 정립된 표준 아키텍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막막하실 수 있죠. 어떤 걸 참고해서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참고하시는 자료가 2018년에 가트너에서 발표한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이 장표인데요. 자, 요거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뭔가 조금 진한 남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한 남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진한 남색이 우리가 이너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한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우터 아키텍처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너 아키텍처라는 게 그럼 뭐냐? 네, 이너 아키텍처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부 서비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내부 서비스를 어떻게 쪼갤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MSA 구조를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이 이너 아키텍처가 굉장히 가장 까다로운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아우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같은 CSP 벤더 상품을 이용하시면은 그 서비스로 많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어려움이 그렇게 없으신데 이제 이너 아키텍처 부분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서비스, 시스템마다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정답을 알려드리거나 방법을 대신 제시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금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진한 남색 요소 중에 이제 API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내의 API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떻게 통신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그 쇼핑몰 사이트 구조를 예시로 잠깐 봤었는데 우리가 뭐 상품과 그다음에 뭐 추천, 뭐 주문하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서비스로 묶을 것인지 혹은 분리할 것인지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특징에 맞게 정의하는 것 아니면은 이 서비스들이 DB의 액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모두 이너 아키텍처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총 6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훑고 넘어가자면 우선 익스터널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와 좀 연동이 돼가지고 뭔가 네트워크 기반의 접근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접근을 위한 인증 같은 것들, 다양한 통합 제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옆에 보면은 서비스 메쉬라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메쉬는 API 라우팅이나 부하 분산 그리고 활성화된 서비스를 찾아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 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런타임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CI/CD 같은 경우에도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데브옵스 하면은 보통 이제 CI/CD 환경을 많이들 구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뭐 혹은 다른 것들을 어떻게 자동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백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메시지 큐라든지 아니면은 DB 서비스가 존재하는 곳, 그것을 우리가 백킹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텔레메트리는 우리가 뭐 언제 생겨나고 사라질지 모르는 이런 뭐 컨테이너나 서비스들을 모니터링하고 로그를 가져와서 또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곳이 텔레메트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터널 게이트웨이부터 보실 텐데요. 익스터널 게이트웨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접근을 내부 구조를 드러내지 않고 은닉화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레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PPT 그 오른쪽 내용에 보시면은 제가 API 중재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통신 구조를 가져갈 거며 또 인증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을 정하는 부분이 익스터널 게이트웨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익스터널 게이트웨이가 왜 필요할까 정리를 좀 해본 내용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왼쪽 하단에다가 일반적인 레거시 환경과 그 다음에 API 게이트를 통한 라우팅이 어떻게 구조가 달라지는지 그림을 잠깐 넣어보았습니다. 우선 레거시 환경에서는 우리가 API 서버를 구축하고 이 API 서버들 위에다가 이제 LB를 두고 묶어서 운영을 했을 텐데요. MSA 같은 경우에는 LB와 API 서버 사이에다가 API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뭔가 하나의 엔드포인트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엔드포인트가 단일화되면서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좀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림을 보시면 이제 API 게이트웨이 밑에 이제 LB가 존재하고 그 LB에 이제 각각 API 서버가 매핑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께서 운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뭔가 오래된 API 시스템을 밀고 뭐 새로운 API를 버전을 만들었을 때 이럴 때 좀 갈라서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기존 기능도 동작을 하면서 새로운 API 버전을 테스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더 쉽게 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오른쪽과 같이 여러분들이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 같은 이제 CSP라고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NHN 토스트 이런 회사들을 뜻하는데요. 이런 회사에서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진 그 서비스를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존재하는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좀 더 개발하고 튜닝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CSP 밴드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그다음에 이제 운영할 게 없으니까 운영은 저희 CSP에서 다 해드리니까 그런 부담도 좀 적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CS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기능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튜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겠죠. 그래서 뭔가 자율성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줄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장단점을 약간 이렇게 비교해봤다라는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메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메쉬는 MSA를 도입하면 반드시 필요한 약간 대표적인 컴포넌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서비스 메쉬는 앞에다가 이제 API 중재를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MSA는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각각 따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때 이 서비스 간 통신을 뭔가 추상화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신뢰성 있게 해주는 계층이 이제 서비스 메쉬 계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 프록시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록시 간에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이렇게 프록시를 통해 다양한 라우팅 룰이라든지 아니면 이따가 뒤에서 볼 뭐 서킷 브레이커 혹은 뭐 각 MSA가 갖는 공통적인 기능들, 뭐 모니터링 관련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서비스 배포에도 좀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메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드카 패턴이라는 건데요. 이 사이드카 패턴은 여러분들이 그 경량화 프록시가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이드카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주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별도의 프로세스 혹은 별도의 컨테이너로 배치돼서 동작하는 방식의 패턴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이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동일한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모니터링이나 프록시 아니면 로깅 서비스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또한 이제 실 서비스와 무관한 모니터링 같은 기능에 대해서 뭔가 변경사항이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기본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메인 서비스에는 영향이 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진 패턴이고요. 또 통신할 때 네트워크 레이턴시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비스에 따로 사이드카에 올라간 서비스를 뭐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도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세스 간에 좀 통신이 많을 경우 네트워크 복잡성이 좀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은 유념을 하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메시에서 하는 기능 중에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서비스 라우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REST API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호출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을 하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VM을 스케일 인하거나 스케일 아웃 해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생겨났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서비스 호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IP가 있고 뭐 포트가 있고 또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통신할 대상에 대한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얘네는 계속해서 동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적으로 계속 변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통신해야 되는 상대방의 IP 같은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는 그러니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서비스 레지스트리에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해당 서비스 정보는 이제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서비스의 정보를 알아내는 그 라우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직접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질의해서 그 내가 소통해야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다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 중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넷플릭스에 유레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해 보셨을 뭐 저희 CSP에서 제공하는 LB 같은 기능들이 이제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단점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직을 클라이언트가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원하는 로직대로 이제 구현을 따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는데요. 이제 반면에 서비스별로 각기 다른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버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다라는 장점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자율성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컨피그 스토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 스토어는 동적으로 생성되고 변경되는 인스턴스들이 어떤 설정 정보를 이제 공유 저장소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사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로컬에다가 저장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컨테이너가 무거워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뭔가 그 컨테이너에 올라가야 되는 데이터가 수정이 필요할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재배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인스턴스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서버를 하나 두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가게끔 하는 게 좋은 구성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백킹 서비스인데요. 이제 지금 그림은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받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다가 메시지 큐를 두고서 이 서로가 비동기적으로 통신하게끔 하는 방식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메시지 송수신자 간의 느슨한 결합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장애 격리 같은 데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확장을 통해서 트래픽에 대응하는 데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텔레메트리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뭔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레이어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왼쪽 상단의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ELK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로그 스탯이가 사이드카 방식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서비스 로그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이제 키바나로 그 데이터를 보내서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LK도 이렇게 사이드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제 코렐레이션 아이디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코렐레이션 아이디는 좀 너무 길어서 이제 CID라고 줄여서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수의 서비스 간의 통신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 호출 체인을 트래킹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SA에서는 워낙에 이제 서로 간의 통신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 이 통신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의 개발자분들께 MSA 개발해 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좀 물어보면은 나는 디버깅이나 문제 해결이 너무 힘들어서 MSA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인데 이때 우리가 헤더에다가 그 CID를 박아서 보내면은 나중에 이제 공통의 CID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흐름을, 통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CID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페이지서부터는 이제 MSA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정리하자면은 핵심 원칙을 잘 지키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원칙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제 비즈니스 개념에 따른 모델링입니다. 이제 이거는 도메인 경계를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DDD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도메인 드라이븐 디자인이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경계가 있는 컨텍스트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참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게 정해져 있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하시는 그 서비스에 잘 맞게끔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 좀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는 N개 이상의 서비스가 존재하면은 이제 그 친구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분리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예시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북스토어라고 해서 뭔가 서점 시스템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만들어 본 건데요. 지금 예시에서는 이제 재고 품목, 가운데 재고 품목이라는 게 있고 이 재고 품목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는 2가지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입장에서는 이 재고 품목이라는 게 우리가 더 판매할 수 있는 책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재무팀 입장에서는 뭔가 회사 평가와 직결될 수 있는 어떤 소진돼야 되는 재고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재고 품목에 대해서 양 서비스를 각 분리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이제 예시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놀리틱을 분해할 때 서비스는 놔두고 스키마부터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모놀리틱 구조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MSA로 변경할 때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서비스는 일단 건드리지 말고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부터 분리해라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무턱대고서 서비스와 DB를 그냥 바로 분리를 해버리면은 운영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긴 부분이 대체 어딘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스키마부터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서비스 분리는 가장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문화를 적용하라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MSA 얘기를 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타 그 아키텍처 전문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다들 목 놓아서 하시는 말씀이 MSA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MSA를 구성하기 위한 환경이 다 구축이 잘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보고 구축을 먼저 하고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환경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CI/CD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동화해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구축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또 그리고 야물 파일이나 도커 사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팀 내에서 뭔가 환경을 정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내부 은폐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그 발생하는 기존의 그 결함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좀 감추고 그 다음에 리포팅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좀 통합을 해와야 될 텐데 이렇게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데이터 펌프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데이터 펌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중립적인 API를 선택하는 건데요. 이는 여러 기술 스택을 여러분들께서 보다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통신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API 통신이라고 하면 이제 REST API를 떠오르긴 하지만은 이제 각각 다른 기술들도 상황에 맞게 좀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장표를 정리해봤고요. 근데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저희가 이 장표를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분권화입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 보통 이제 코레오그래피 방식을 사용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좌측이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고 우측이 코레오그래피 방식인데요. 지금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을 보시면은 회원 서비스가 SMS 서비스나 포인트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영미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브레인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회원 서비스가 브레인, 그러니까 약간 두뇌 같은 뭔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특정 서비스가 브레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른쪽 코레오그래피 방식과 같이 뭔가 이벤트에 대해서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독립적 배포입니다. 이제 배포를 할 때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블루 그린 방식이나 아니면 뭐 카나리아 배포 방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변경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 그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블루가 이제 오래된 버전을 뜻하고 그 다음에 그린이 이제 신규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블루에서 그린으로 서비스를 넘긴다라고 해서 블루 그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카나리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그 광부들이 광산에 작업을 하러 갈 때 그 유독가스에 좀 질식해서 죽는 케이스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카나리아 새를 가져가면은 걔가 유독가스가 이제 발생하면 먼저 이렇게 안 좋은 얘기지만 어쨌든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마루타성 테스트를 필요로 할 때 카나리아 배포 기법을 이용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테스트 툴 중에 팩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좀 사용하면 좋다라고 해서 그 테스트 방식도 밑에 좀 그림으로 저희가 대강적인 내용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은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 격리입니다. 장애 격리는 이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아까 전에 앞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우리가 전력 차단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서비스 간에 뭔가 통신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끊어줘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이제 받는 쪽으로 계속해서 트래픽을 보내게 되면은 이게 전체 시스템에 부하가 발생하면서 시스템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히스트릭스 같은 것들을 두고 그냥 차단을 딱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애를 격리해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이 가는 것을 막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MSA 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유명 IT 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구성을 잘 활용해서 MSA 구조를 설계했는지 그 실제 좀 사례를 가지고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회사는요, 그 IT 기업 중에 유명한 C사인데요. 이 C사에서 MSA 구조를 이제 변경할 때 취했던 큰 세 가지 구성 전략이 이렇게 정리된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으로는 그 MSA 표준 스켈레톤 템플릿을 만든 것입니다. 이 스켈레톤 코드에는 작은 도메인 단위의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코드를 좀 미리 삽입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시킨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 도메인 팀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뭐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 뭐 아니면 뭐 자동 복구 이런 것들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메시지 큐라든지 캐시 같은 그런 플랫폼 서비스와도 쉽게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Common API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MSA에서는 아무래도 통신이 REST API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HTTP 통신을 하고 그 통신하는 모듈을 또 만들고 그다음에 제이슨 형태의 API를 호출하고 오브젝트로 매핑하는 로직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도메인 서비스별로 API를 직접 구현하는 낭비를 좀 줄이고자 커먼 API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실제 모놀리틱 구조에서 MSA로 이제 전환할 때 시간을 단축시키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분리한 것인데요. 이제 파스 형태로 MQ, 메시지 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뭔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벤트 메시지가 컨슈머로 전달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SA 구성 전략을 이제 서머리를 쭉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로직, 서비스에 있는 그런 근간을 이해하시고 그 적절한 경계점을 찾아서 컨텍스트를 분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환경을 관리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I/CD 같은 것들, 그러니까 관리 도구나 환경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MSA를 이제 도입하는 것이 꼭 올바른 것이냐, 이게 모놀리틱보다 꼭 좋은 것이냐라고 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무조건 MSA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제 시스템이 많이 복잡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모놀리틱 구조가 조금 더 유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패턴의 대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굉장히 유명한 마틴 파울로도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모놀리틱 방식으로 운영하기에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면 사실 MSA는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여러분들께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 규모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MSA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모놀리틱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놀리틱을 이제 맨 처음에 구축을 하더라도 후에 MSA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정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